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여행입니다. 자, 소말리아.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해적이죠. 자, 우리 한국 배도 참 사실 그 피해를 몇 번 입었죠. 그리고 해적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그 자유를 만끽한 아주 낭만적인 모습. 또 하나는 아주 잔인하고 나쁜 악랄한 범죄자의 모습, 뭐 이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왜 그 아이들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해적이라는 것을 왠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적 놀이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막상 피해를 당하면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이제 해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말리아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해적이 유명한데, 그 소말리아의 해적이 유명한 것은 소위 말하는 실패한 국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전혀 이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적이 이제 난무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해적을 다룬 작품입니다. 바로 이 책 제목 자체가 해적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는 누르딘 파라라는 바로 소말리아 사람입니다. 자, 소말리아 사람이 소말리아에 관해서, 그것도 소말리아 해적에 관해서 작품을 썼으니까 다른 어떤 이 해적 관련 책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누르딘 파라라는 이 작가는 소말리아에서 아까 제가 이제 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랄까요, 이런 책을 광고하는데 보면 항상 그 작가는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로 이 누르딘 파라라는 이 작가도 그런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또 아프리카 작가들을 보면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움을 느낍니다. 뭐냐면은 아프리카 그 나라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그 과거에 그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는 그 후에 미국 같은 데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약간 뭐랄까요, 그 어떤 약간 토종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으려면 그런 사람만이 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책은 2011년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이란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죠. 최근에 그 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살 때 그 소말리아 해적의 아주 실제 그 해적들 사이의 어떤 그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실망은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소설 자체의 스토리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 자체의 스토리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소말리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해적 때문입니다. 해적 때문인데, 과연 소말리아가 어떤 나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해적질을 하고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인 러포라이트,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르포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봤는데, 그 소말리아에 이 사람은 직접 가서 거기서 소말리아인들하고 막 섞여서 생활을 하면서 취재를 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소말리아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소말리아지만 서로 다른 나라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뭐 블랙호크 다운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막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어떤 지역은 아주 평화롭고 아주 건전한 사회가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뭐 푼틀란트라는 데도 있고 소말리랜드라는 데도 있고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이 해적들이 그 창궐 하는 지역, 해적의 근거지는 푼틀란트란 지역이고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말리랜드 같은 곳은 아주 안정이 돼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무튼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소말리아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가 어떤 집안이고 그 집안은 어떤 시족에 속하고 그 시족은 어떤 부족에 속하고 이게 막 층층이 내려와서 그 부족 간에, 시족 간에, 가족 간에 이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이 생겨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쟁이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말리랜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소말리랜드가 아주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에서는 폭력이 발생을 해도요. 그 시족 가족들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건 관습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게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소말리아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라는 것 차원에서 제가 뭐 더 길게 말씀을 드릴 능력도 없고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소말리아로 제가 떠났는데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적 자체의 생활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소말리아인,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뭐 이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건 미국에서 사는 소말리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뭐 대학 교수라든가 또 프리랜서 기자라든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말리아인이지만 그러니까 소말리아계 미국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로 가버리는 거죠. 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라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회교 사원에, 이슬람 사원에 갔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포섭이 돼서 결국 그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친이 이제 그 얘를 찾으러 갑니다. 소말리아로, 푼틀란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친의 그 가출한 아이의 아버지의 동생은 프리랜서 기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분쟁 지역에서 취재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말리아에 취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아들을 찾는 것을 도와줄 겸 또 자기가 그 기자니까 그것을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또 직접 그 해적에 대한 취재를 또 원리주의, 소말리아 현황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소말리아로 도망간 아이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되는 거죠. 스텝파더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친자식보다 더 사랑을 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어쨌건 이제 배경은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의 미국계 소말리아인이 소말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소말리아 현지의 그 친구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엘리트들이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한 사람은 의사인데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합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이제 그 비난과 공격을 받는 거죠. 또 푼틀란트에 가 있는 사람은 또 이 자기 부인의 친구 부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소말리아에서는 그래도 엘리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이 프리랜서 기자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하는 과정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해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적이 된 것 같은 아이를 찾는 과정이고, 그 취재하는 기자는 소말리아의 현실을 취재하면서 왜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해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책에 한국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의외로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말리아인들이 왜 해적질을 하게 됐나? 외국의 그 기계화된 어선들이 와서 어족 자원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소말리아 어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활동하는 배들을 이제 단속을 한다. 자기들이. 그 정부가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납포해서 몸값을 받고 이 조업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어족 자원을 말살시키는 나라 이름을 쭉 거론을 합니다. 거기에 뭐 유럽 나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중국, 대만 뭐 등등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이 거기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배가 납치된 사실도 뭐 언급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아니, 그래 좋다. 그러면 외국 배가 와서 고기를 잡아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치자. 그럼 유조선인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백만 달러씩 받는 것은 왜 그러냐? 뭐 수백억 원씩 받아서 니들 다 뭐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드러납니다. 자, 그 어민들이라는 거죠. 해적이.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해적 어민들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선박 정보를 알아서 납치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자, 해적질을 하려도 배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주는 돈을 대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주가 있으면은 몸값을 받아내는, 배값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 협상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주가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 협상팀은 법률가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회사, 또 상선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국제기구, 또 여러 나라의 관련 기관,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에서 그 선박 통과를 담당하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서 아주 거미줄처럼 얽힌 이 망 속에서 제일 말단이 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백만 달러, 수백억 원이 오고 가도 그런 거미줄같이 얽힌 네트워크에서 뗄 거 다 떼고 나면 실제 해적들은 1, 2만 달러밖에 받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해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푼틀란트 가봐라. 누가 그렇게 호화롭게 사냐?
다 가난하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결국은 결국 여기서 그 작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적을 뭐 정당화하고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해적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건 역시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다 착취해 가는 것이지 실제로 해적질에서 남는 것도 없다. 단지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생업이든 고기잡이를 해서 못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결말은 그 아이를 찾아냅니다. 아이가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자는 테러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지만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 결말이 나는데, 이 책을 읽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해적에 관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말리아의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소말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여기 주인공들은 소말리아 사람이면서 미국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또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인 자기 고국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하지만 결국 끝에는 아이가 돌아오고 이 사람이 테러를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하는, 이렇게 뭐 해피엔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준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 조국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록 소말리아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정황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참 처음에 읽으면서는 이게 해적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읽어갈수록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이랄까요? 뭐 관심이 곧 애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구나 하는 이런 어떤 감동, 또는 인간사의 어떤 그 돌고 도는 그런 불행과 또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그 참 아무도 믿지 못하면서 어디를 가도 이 신변 안전을 항상 주의해야 하고 주변에 누가 보이는 것인지를 늘 경계해야 하는 이런 소말리아의 상황, 이거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참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이 누르딘 파라라는 작가는 이 외에도 이 해적 말고 대표작으로 지도라는 작품이 또 손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도를 먼저 볼까 해적을 먼저 볼까 하다가 이 해적을 먼저 봤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는 지도라는 책도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